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켜켜이 내려앉은 건물이다라고 해서요. 멕시코 중부를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1년 전에도 바로 이날 지진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같이 악몽이 재현될 수 있을지 멕시코 국민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세계 시민상 수상이다라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뉴욕을 방문하고 있죠. 여기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서 이 라가르도 국제통화기금 총재에게서 2017 세계 시민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계 시민상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대서양 협의회에서 매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의식을 구현한 인사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 상을 IMF 총재가 주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시민 혁명을 대신해서 본인이 수상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북한의 유엔 대사 자성남이요 트럼프 연설 직전에 뛰쳐나갔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연설을 보이콧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만은 오늘 이 자성남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의 완전한 파괴에 대해서 어떻게 맞대응 연설을 할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랑 부부 일본 고구려 신사 첫 참배했다라는데 퇴위 앞두고 한국에 화해 메시지를 보낸 것인가 동아일보에 비롯해서 몇몇 신문에 이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 신사는 1300년 전에 일본에 망명한 우리 고구려 왕자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사라고 합니다. 이 고마 신사라고 하는데 이 고마 신사에 이랑이 처음으로 참배를 했다는 것. 글쎄 우리에게 화해 제스처인지 아니면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뜻을.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자유의 트럼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유의 여신상 뉴욕에서 불을 뿜고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요.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트럼프 맞나요? 법전 대신에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서울 중대 위험 없는 미 군사 옵션이다라고 하는데 수천 수만 대 때리고 한 대도 안 맞기. 그러니까 서울에 중대한 위험이 없는 미국의 군사 옵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과연 뭘까 생각해봤더니 수천 수만 대를 때리고 그래서 완전히 파괴를 해서 자신들에게는 한 발도 날아오지 않는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정말 완전한 파괴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이모티콘으로 보는 각 정당, 자유한국당 무조건 반대한다. 바른정당 대형 악재 또 터지면 남경필 지사의 장남 마약 사건을 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있을 텐데 우린 이런 사람이야 존재감 내부르내기.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안철수만 생각하면 화딱지가 난다라는 이모티콘이 적절하게 그려진 건가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불어라고 하는데 금융감독원 어제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사비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 어떻게 감독을 할 수 있을지 누가 누구를 감독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라고 만평이 그려졌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오영식 전 국회의원, 김용남 전 국회의원, 노영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조선일보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규모 군사작전은 무고한 시민을 죽게 한다. 세계 각국 정상과 경제인을 만나서 외교를 통한 북핵 해결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에도 증시, 외환시장 안정,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시점이다라고 해서 한국 IR을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완전한 파괴론 때문에 이 평화 얘기 또 군사작전은 많은 시민을 죽게 한다는 얘기가 묻힌 것 아닌가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 완전한 파괴라는 단어 직접 골랐다고 합니다. 안보팀 조율 거쳐서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표현을 가다듬었고 미세 조정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파괴, 자살임무, 로켓맨 등의 단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단을 대북 선전포고에 이용했다. 유엔 연설장에서 북한에 대해 대북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외교관을 인용해서 보도를 좀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완전한 파괴는 북한
주민 2,500만 명의 생명까지 김정은과 함께 절멸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라면서 미국 대통령의 말이 깡패 두목의 말처럼 들렸다. 뉴욕타임스도요, 국내에서 하던 투쟁행 연설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정치권도 부글거렸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북한 지도자가 변덕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종류의 표현은 위험하다. 선동적이고 무책임한 협박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 대사는요, 이보다 더 명확하고 직접적일 수 있는 연설은 없다. 최고의 연설이었다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고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러시아라든지 중국은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도 악마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 연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을 해결할 군사 옵션이 존재하느냐는 CNN의 인터뷰와에서 지도를 보라, 군사 옵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많은 희생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유엔 대사는 트럼프 연설 직전에 뛰쳐나갔습니다. 이용호 말폭탄 반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성남 북한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자리를 비차고 나갔습니다. 아마 오늘 연설에서 강력한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뜻깊은 상을 수상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아주 영광입니다. 먼저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충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봤고요. 세계 시민상을 수상할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좀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각국 정상,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은 대화로 북한을 설득해야 된다.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기회다. 열심히 우리 이제 바이코리아를 좀 해달라고 설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세계의 이 각국의 모든 시선이 주목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파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투자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말을 들을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고 한국 투자에서 오히려 돈을 뺄지 여러 가지 이제 반향을 좀 일으킬 것 같은데, 내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 정치권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발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이 시점에 정말 엄중 경고를 내렸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억제책이 될 것인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좀 편의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다, 이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됐다 생각하시면 O,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불안감을 부추기고 또 김정은이 어디로 튈지 못하도록 너무 자극했다라고 하면 X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예, 꽂아주십시오. 예. 두 분은 부적절했다고 보시고 두 분은 적절했다고. 평소에 약간 진보적 색채가 있었던 노영희 변호사께서 O를 든 게 약간, 예, 먼저 듣겠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 그 전에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화해도 하자고 제스처를 보냈었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북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해요. 대통령의 기조나 그동안 태도를 보아서는.
그렇지만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기조로 간다라고 해서 북한이 고맙습니다 할 사람들도 사실은 아니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대통령이 보였던 행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던 행보가 지금 와서 특별히 달라진다고 보여지도 않고 예. 저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예. 물론 뭐 완전 파괴, 뭐 로켓맨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공격을 먼저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도 무조건 미국이나 뭐 남한이 그런 식으로 본인들을 다 봐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라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한 외교관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저 말을 들은 북한이 무서워, 조용히 있어야겠다 이럴까요? 아니면 이것 봐라, 그래 나를 더 자극해? 나 7차 핵실험할 거야, 또 미사일 쏠 거야. 어느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죠. 7차 핵실험과 미사일 또 발사한다. 그런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건 단지 구실에 불과할 것이다. 예.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북한은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예. 원하는 타임에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식의 선전포고, 본인들이 원하는 선전포고를 또 우리와 세계 각국에 다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 격한 발언은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적절한 게 해서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그런 식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예. 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보여주는 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감수하고 우리는 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효과는 없을지언정 강한 메시지, 경고는 계속 날려야 그럼요. 된다. 예. 예. 우리 윤 대표님은 부적절했다고 보시는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강한 압박을 하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저는 좋게 봅니다만은 예. 저는 2002년 그때 2012년 데자뷰가 났어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연초에 악의 악마의 축이라고 축, 예. 악의 축이라고 이라크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했잖아요. 북한도 그때 악의 축에 포함시켰죠. 그렇죠. 근데 이라크를 바로 공격해 전쟁이 예. 났어요.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가장 강력한 얘기로 또 사전에 조율돼서 그냥 트위터나 그냥 즉석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프롬프트 보고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위기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내용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빨리 제어를 해야 되는데 다만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그 지적했잖아요. 북한 2,500만 인명까지 살상하는 거를 각오하는 그 선전포고다라고. 사실 서울의 네. 1,000만 또 우리 남한 인구의 상당수도 희생당한다고 그렇죠. 봐야죠. 또 예. 마크롱 프랑스 그 예.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지도를 봐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피해 없이 어떻게 공격이 가능하냐.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한 압박 또 한쪽에서는 또 국방장관 매티스를 통해서 협상 창구도 열어놓고 하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은 한국의 안전이나 또 북한 2,500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저 장소가 유엔 총회잖아요. 세계 거의 뭐 190개국이 모인 세계인들이 모인 그 잔칫날인데 거기서 선전포고 같은 거 한 거는 조금 저는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마는 그 취지는 저는 ICBM이 끝내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이나 이거는 저는 뭐 찬성합니다. 네. 우리 민족의 운명을 미국 대통령에게 맡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예, 부적절했다. 예. 우 의원님도 부적절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유엔 총회 그리고 준비된 발언으로서 대북 강력한 경고 메시지는 예상했지만 선택된 단어, 예, 그리고 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언행들을 고려할 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한반도 동북아 특히 대북 핵 위기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나라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이러한 외교적 문제들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보이는 거고 불안해 보이고 오히려 정세를 더 긴장시키면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부작용이 이번 트럼프의 언행에서 또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우리 내부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세계인들은 어떻게 들을까? 문 대통령은 열심히 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그러나 세계 최고 강국의 이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엔에 지금 뉴욕에 모여 있는 수많은 경제계 인사들은 누구 말을 더 신빙성 있게 들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문 대통령 말을 듣고 네, 지금 현재 이 한반도 정세 대북 문제와 있어서 어떻든 이것은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제재와 압박, 그 끝은 결국은 테이블에 앉아야 되고 테이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않겠느냐. 그를 위해서 트럼프식의 표현이 없고 트럼프식의 경고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트럼프보다는 문 대통령 말에 더 뭐랄까 무게를 주고 더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동의해 줄 것이다. 네, 그렇게 합니다. 김용남 의원은 적절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한반도 전쟁을 찬성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핵 위기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결론은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그 핵과 미사일을 갖고 협상력을 높인 이후에 북한과 미국 간의 직접 교섭을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평화협정, 뭐 우리 남한에서도 그런 표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평화협정의 핵심은 결국에는 주한미군 철수구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짜놨던 계획, 시나리오, 소위 핵과 미사일을 지렛대 삼아서 통일을 이루겠다는 시나리오, 그 결론으로 가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제가 잠깐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뭐 이게 또 너무 이게 극단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 남한에서 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적화 통일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그걸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핵을 가진 나라하고 핵이 없는 나라하고는 애시당초에 싸움 된다. 자체가 안 되죠. 그러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만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가장 강하게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는 북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소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연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역할 분담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미국은 한 발 뒤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응원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미래 계획에 대해서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겠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역할 분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계속 평화, 대화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안보 위기 속에 뭐 세계사에 그런 유래가 많이 있습니다. 대화, 평화만 매달리다가는 역설적으로 그것은 전쟁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을 계속 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할 분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 한반도 운명을 우리가 이 키를 질 수는 없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말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전쟁을 하든 아니면 뭐 평화적인 대화를 하든 우리가 독자적으로 좀 뭔가 우리 운명을 결정지을 수는 없나요? 우리는 이렇게 미국한테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건가요? 자, 뭐 우리가 6.25 전쟁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를 겪고 싶어서 겪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있고 우리를 둘러싼 4대 강국 간의 세력 대결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뭐 그 4강에 뒤처지지 않는 아니면 더 강한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간다면 우리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교가 더 중요한 것이고 한미일 동맹이 더욱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평화와 외교적 방법을 통한 북핵의 해결이 북핵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하고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오해를 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북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북한의 계속된 이러한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가 강하게 압박과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북핵은 절대로 용납 안 되고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방법과 방향은 외교적 방법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다.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메시지다. 저는 그걸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면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CNN과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핵은 북한의 체제 보장용이라고 했어요. 자기 나라가 자기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핵을 북한의 체제 보장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 또 그런 생각을 외부에 표출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지는 건 아니죠. 그거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 서울에서 또는 이제 미국 워싱턴이나 괌에서 터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이 대목에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동안 안보 불감증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좀 듣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어떤 해결책이 정말 이 한반도의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큰 이견이 없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 도입될 수 있을까요? 예. 수백 통 격려 문자 받은 송영무 국방장관, 국회에서 묻는 게 숨길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조선일보가 이 송영무 장관과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관의 이 설전, 이 부분을 많이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참수작전 부대를 창설해서 전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송 장관의 발언을 두고 문정인 특보가 아주 잘못됐다, 부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북한의 특수부대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참수하겠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냐라는 얘기인데 송 장관은 이에 대해서 문 특보가 김정은과 대한민국 대통령을 동격으로 취급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문 특보에 대해서 그렇게 격한 표현을 써서 비판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송 장관, 야전 군인 기질이 여전하다라고 하는데 해군 출신이지만 해병대 출신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가 물어보는데 숨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고 숨길 게 뭐가 있느냐. 군인으로서의 어떤 생각이 더 강한 그런 기질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 내부에서는 송 장관이 정말 마음을 비운 것 같다. 오래가기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 장관의 얘기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문정인 교수를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이건 소신이에요? 소신이라기보다도 좀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으셨다는데 무슨 경고를 받았어요? 조심하라고.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안보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데 숨길 게 뭐가 있느냐. 있는 그대로 난 얘기한다. 난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군인 기질이 드러났다라고 조선일보는 해설을 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송 장관하고 문정인 특보의 싸움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정략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정도의 글쎄요. 생각의 차이는 당연한 거 아니냐.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오히려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송 장관이 정말 장관 자리 이제 마음을 싹 비우고 나는 내 소신대로 갈 거야. 대통령이 북한 핵을 자기들 체제 보장용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 동조하지 않아. 나는 이런 생각을 정말 송 장관은 갖고 있는 걸까요? 송 장관은 예. 북한을 주적으로 둔 그 국방을 예. 책임지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정인 특보하고 예. 송 장관하고 마찰이 개인적인 의견의 차이다라고 그냥 치부할 수 없는 게 문정인 특보가 그냥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연세대학 교수 출신이 아니잖아요. 저분이 참여정부 때부터 동북아 균형자론부터 계속 주장해오던 분이고 햇볕정책 주창자고 예.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분인데 예.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을 참수작전하는 부대에 대해서 왜 참수작전하냐.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랑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송 장관이 저는 어느 정도 화내는 건 당연하고 하지만은 또 사과를 했어요. 좀 말이 좀 거칠어서 그것도 예. 잘한 거로 보는데 저는 사과에 앞서서 차라리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한번 받는 게 재신임을 받아서 그럼 더 좀 힘을 얻어서 송 장관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송 장관을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합니다. 소신도 있고 저분이 청문회 때는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로펌에서 돈도 뭐 받고 뭐 무기 오파상도 좀 관여하고 했지만은 저분이 장관 돼서는 상당히 강한 또 카리스마를 좀 보여주고 저분이 저 고조부가 울산의학 때 자살하신 송병선 그분 후손이에요. 저 송시열, 저 은진송 씨, 저 우암 송시열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의지도 있고 결의도 있고 저는 송 장관이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다만 청와대에서 사과까지 하라고 정도 질책을 받았으면은 사표를 내고 다시 재신임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표까지 내는 건 또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 발언이 사표까지 낼 발언은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질책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재신임을 받아야죠. 질책받는다고 다 사표 내면은 누가 장관합니까? 장관은 그런 자리야죠. 장관은 책임을 항상 지금 시점에서 내가 장관 해도 되는지 대통령이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회수하고 또 재신임 받으면 더 강한 힘을 얻고서 국방을 수많은 군인을 지휘해야 되는 장군이에요. 예. 장군이 더 위에 사람한테 혼나는 모습을 부하들이 보면은 장군의 리더십이 안 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만평은 송 장관하고 문정희, 그러니까 이쪽은 매파, 이쪽은 비둘기파라고 해가지고 이 매파 송 장관보다는 이쪽 비둘기파의 손을 들어주는 만평이 좀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이 문정희 특보가 미국에 가서 이제 북한 김정은과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여러 가지 이제 위기설이 불거질 때 부적절했다라고 청와대에서도 또 경고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꼭 송 장관만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야, 너 문정인 특보랑 이 대통령은 생각을 같이 하는데 자꾸 너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고 송 장관만 이 질타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정말 문정인 특보의 손을 청와대가 들어준 건가요? 그렇게 어느 쪽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북 지금 북핵 미사일 위기와 같은 아주 안보 위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단히 관심 있고 늘 불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요 정책 책임자들이 이 정책 기조와 관련되어서는 일관되고 통일된 목소리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그 입장이나 주장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이 건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두 번째는 이게 국무장관이고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라고 하는 중책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정책 기조나 정책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지적하는 것들이 국무위원회 무게만큼 외교 특보의 무게만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들에서 이번 두 분의 발언이나 특히 이제 송무 장관의 표현들이 적절치 않았다라고 청와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역시 국방부 쪽은 이제 매파들, 강경론, 북한에 대한 이제 군사 옵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국무부를 비롯한 이쪽에는 또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비둘기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경환 측 채용 청탁 있었다. 반전의 자백이다라는 건데요.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정말 최고 실세였었죠. 경제부총리도 지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이 보좌관 지방 사무실 출신을 정규직으로 집어넣은 것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소심 최후 변론회에서 이 담당 임원이 최 의원 측근 채용을 거부했지만은 모두 묵살당했다라면서 외압을 처음으로 좀 인정을 좀 했습니다. 최 의원과 인사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전직 이사장 역시 진술을 좀 바꿨기 때문에 최 의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최경환 의원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 의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진 출당을 하라라는 이제 압력도 받고 있어요. 이 재판 결과가 그 출당과도 상당히 좀 연계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만약에 이제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그게 확정 판결이 났을 경우 물론 얘기겠지만은 당연히 그때 되면은 뭐 출당이든 탈당이든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이 최경환 의원이 사실은 이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그 야당에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라든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지금까지 왔는지는 뭐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본인이 정말로 당을 생각하신다면은 스스로가 이제 거취를 먼저 결정하시는 게 맞고 지금 이렇게 뭐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제가 보기엔 부적절하다고 보고 특히 이건 형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이제 고등법원에서 지금 아직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결심을 굳혀서 빨리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그 밑에 기사인데요.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 1,000만 원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최경환, 우병우 글쎄요. 오늘 이제 한국일보에서 기사가 실렸는데 전부 이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어떤 약간의 부정적인 내용들이 기사로 좀 실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그 측근들도 같이 몰락하는 건가요? 그런 느낌을 저는 이 신문을 읽으면서 오늘 받았습니다. 역대로 정권이 바뀌면 다 그랬죠. 뭐 안 그랬던 적이 있나. 전 정권의 실세들은 다 몰락하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래서 사실은 뭐 정부가 바뀌고 나면 초반에 소위 사정 드라이브를 걸지 않습니까? 그건 뭐 민주당이 여당하다가 야당 됐을 때나 뭐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여당하다가 야당 됐을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사실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임기 후반부 되면 소위 레임덕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되면 이제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정보를 싹 수집하는 게 당시의 야당보다는 이제 집권하고 있던 여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권 바뀌자마자 이제 사정 드라이브 들어가는 게 통상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수사관이 뭐 1,000만 원 받았다는 것은 직급으로 보나 개인적 일탈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 정권에서 이제 실세로 어깨에 힘주고 다니다가 그 정권 다 끝나고 나면은 바로 추락하는 또는 깜빵을 가는 그런 삶이 계속 이제 이렇게 그런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그럼 지금 이런 것들도 전부 약간의 정치 보복인가요?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의 말로가 계속 안 좋게 이어지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 시각에 따라서는 전혀 뭐 180도 다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들이 아마 뭐 5년, 10년 후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그건 견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최경환 장관의 인사청탁 외압 또 그러니까 정치보복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우병우 수석 밑에서 일했던 수사관의 일탈 행위도 그 정치보복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뭐 정치보복에 대해서는 아니죠. 무슨 그 민정수석실의 선임관 선임행정관도 아니고 최경환 의원은 글쎄 그거는 뭐 형사 문제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보복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인사와 관련해서 어려운 것은 뭐 인사 누구 부탁을 해서 취업을 시켜주면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근데 인사와 관련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이게 인사 청탁이냐 아니면 인사 추천이냐. 지금 민주당 쪽 인사들이 대거 뭐 다 자리 차지하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사 순수한 추천이냐. 뭐 나중에 밝혀지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정치 후진국도 아니고 여당이 하다 야당 하면은 뭐 그 여당이 했었던 시절에 나쁜 것을 확인하고 또 야당하다 다시 바뀌면 또 그걸 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건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과한 면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아무 잘못을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법이냐 위법이냐 정책적 판단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를 들면 본인이 잘못했다고 지금 인정되는 사람들이 물타기식으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에 대한 정책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왜곡해서 주장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최경환 의원의 인사청탁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김영남 의원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우리 정치가 흘러왔던 흐름을 봤을 때는 정권 바뀌면 항상 전 정권 사람들에 대한 사정이 집권 초기에 이루어졌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앞전 19대 국회에 있을 때 제가 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그때 이미 국회 차원에서 또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 이 최경환 의원의 인사 비리를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를 시발로 해가지고 예. 현재 재판이 진행되어 오는 사안입니다. 예, 또 가스안전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예. 건도 이미 일찍이 문제 제기가 비리 혐의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래서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서 지금 이 관련된 사건이 언론에 터져 나오게 된 예. 거기 때문에 이 개별 사안들 특히 이 가스안전공사 사장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로 비리 문제이고요. 예, 형사 사건이고 최경환 의원의 경우도 이미 이전 그 박근혜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을 당시에 문제가 됐던 사안을 계속 정권의 실세라는 그 힘으로 누르고 있던 것. 이제 진실이 규명되고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광석 씨, 뭐 누구나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가수인데 안타깝게 이제 숨졌죠. 근데 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게 자살이냐 아니면 타살이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김광석 저작권을 가졌던 외동딸도 사실 죽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엄마는 미국에 있다라고 10년간 숨겼다고 하는데요. 2007년 쓰러진 딸 엄마 서 씨가 발견했는데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어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이 서 씨는 김광석 씨 부모와 저작권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08년 대법원에서는 서 씨와 딸에게 저작권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숨진 딸을 놓고서 확정 판결을 받은 셈인데 자, 이게 이 기사만 읽어보면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김광석 씨도 그러면 타살인가? 뭐 이런 의구심이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석 씨와 관련된 영상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박수 쳐야지. 빨리. 사실 김광석 씨 딸은 유일한 피부치죠. 가장 김광석 씨가 사랑했던 딸이고 더구나 김광석 씨의 저작권의 절반을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더 해질 수가 있죠. 2007년 12월에 사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자기 재산상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저작권 소송이 끝나기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판결 전에 사망한 사실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자체가 엄청 무효가 되면 자기 저작권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따져볼 사안입니다. 노 변호사님, 김광석 씨에게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동안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0년 전에 이미 사망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 엄마가 이 사망을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엄마는 왜 딸이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10년 동안 미국에 있다라고 하면서 숨겨왔을까?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2007년에 이 아이가 죽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아버지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부인하고 자녀가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인이. 예. 근데 만약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 배우자하고 부모가 상속인이 돼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지금 이 딸에게 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결을 받았어요. 대법원에. 예. 근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2007년에 아이가 죽은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속이고 2008년도에 딸에게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예. 김광석 씨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이 지금 일부러 그렇게 딸하고 자기에게 돌아오게 한 다음에 그 딸을 지금 발달장애 앓고 있었던 그 딸에 대해서 금치산 선고를 신청을 해서 본인이 후견인 자격에서 모든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2008년 6월에 대법원 판결로 딸이 상속을 받고 그 딸에 대해서 엄마가 역시 금치산자로 법원을 통해서 지정 신청을 해서 본인이 관리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재산 상속과 관련된 것 때문에 2007년에 사망한 것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지금 가능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인 서 씨가 김광석 씨가 죽고 남긴 여러 가지 재산 그렇죠. 또 음악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독차지하기 독차지하려고. 위해서 딸을 일부러 살아있는 것처럼 한 위장한 것으로 것이다. 지금 보일 수밖에 없다. 예, 지금 예. 그런 상황이죠. 안 그러면 이제 부모 쪽하고도 예, 계속 이제 싸워야 다툼이 되니까. 이루어지니까. 예. 그러면 이 딸은 그러면 정말 자연스럽게 죽은 건가 아니면 여기에도
타살 혐의가 있는가? 일단 경찰은 뭐 자살이나 타살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는데 이쯤 되면은 이 아내 서 씨의 어떤 재산에 대한 집착, 욕심, 뭐 그런 것이 딸을 혹시 살해한 것은 아닌지, 나아가서 김광석 씨도 그러면은 살해한 것이 아닌지, 뭐 이런 식의 억측이 이제 뭐 인터넷에 많이 돌아요. 이건 만약 이제 부인 서 씨가 듣고 있으면 굉장히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꼬리를 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확하게 좀 가려진 게 있나요? 글쎄, 지금 뭐 여러 가지 의문은 듭니다. 이제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던 딸은 그 서 씨가 낳은 딸은 아니고 김광석 씨와 전처 사이에 낳은 딸이었는데 친딸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부인의? 상모는 아니죠. 상모는 아니고 10년 동안 사망 사실을 숨기고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저작권의 상속권이 있다라고 판결을 했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 없는 판결이 사망 사실을 숨김으로 인해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딸도 지금 사망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고 김광석 씨는 뭐 20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이런 식의 진정, 뭐 사망한 지 10년, 20년 아니면 훨씬 더 지난 사건에 대해서 사망의 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사건 같은 것이 간혹 들어오는데 참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왜냐면 지금 뭐 어디 사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범행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개과천선을 해서 어떤 자백을 해내지 않는 한 자백을 해도 사실 보강 증거가 없어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참 미궁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황상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사실 김광석 씨는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뭐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영상에 보면은 뭐 타는 목마름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래들이 뭐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저 김광석 씨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자꾸 의혹이 제기되는 게 뭘까? 너무나 우리가 사랑했던 가수인데 너무나 일찍 떠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자꾸 이런 죽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뭐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저런 게 제기되는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김광석 씨 진짜 좋아하는 가수고 기억도 많은데 일단은 가수 김광석을 기억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지금도 강한데 애시당초 김광석 씨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혹과 미스터리 같은 게 좀 미스터리가 좀 많이 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김광석 씨를 알던 지인들 중에는 그러한 갑작스러운 죽음이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술들이 좀 많았었고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와 또 딸과 여러 가지 관계 또 딸의 죽음 등등이 석연치 않고 저렇게 명확하게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정황상 의혹들이 좀 많아서요.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광석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김광석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계속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의혹이나 의심들이 하루빨리 좀 말끔하게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석 씨가 무대에서는 행복하고 아름다웠지만 현실 생활은 굉장히 좀 각박했고 힘들었던 거 아니냐. 마지막 날까지 돌아가시기 전날에 그 부인의 불륜을 알고 장모한테 내일 이혼합니다 하고서 통보하는데 장모하고 오빠하고 우르르 왔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나타나는데 그 오빠가 또 나타낸 거 보면 또 그 영화 나온 거 보면 또 전과 또 폭행 전과 또 10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런 정황 증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또 자살할 때 목을 3번 감았다는데 실제 3번 감은 흔적이 없고 여러 가지 또 부인이 계속 좀 말을 좀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15년이 지났지만은 제가 보니까 지금 김광석을 재수사하자는 김광석법 발의가 온라인에서 14,000명 정도 청원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딸에 관한 거는 이거는 좀 명백한 거 아니냐. 이거는 상속에 관한 문제 그리고 죽을 때도 안민석 의원이 제보 온 거에 의하면은 와서 투병하다가 폐렴으로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
죽은 채로 병원에 왔다더라 이런 또 제보도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은 제가 보니까 딸을 근거로 해서 딸에 관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공소시효가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좀 궁금한 거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석 씨 노래 이등병의 편지 같은 노래는 북한에서도 그걸 가사 바꿔서 부를 정도로 우리 시대에 뭐 가장 좀 아름다운 낭만적인 음악가인데 이런 분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히 밝히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의 그 목소리, 음색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면서도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저희가 뭐 여기서 더 대화를 끌고 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사망한 김광석 씨의 딸과 서 씨 간의 생모 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이 낳은 딸인지 아닌지 뭐 그 논란 좀 있어요. 친딸이냐 아니냐. 그게 좀 논란이 있어서 좀 그거는 아까 발언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한 거로 정리를 하는 게 예.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예. 그 며느리 서혜순 씨랑 소송할 때 합의문.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저작권은 손녀한테 간다 또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친딸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김광석 씨의 죽음, 그 뒤에 뭔가 큰 정말 이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것인지 좀 관심이 좀 가네요. 자, 이 관련해서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최진실 씨의 딸과 이 외할머니 간에 이제 싸움이 있었죠. 경찰이 이 외할머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폭행 혐의라든지 학대 혐의는 없다라고 이제 결론 졌지만 뭐 그래도 이 손녀와 이 외할머니 간의 이 법정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제 법원에 출석한 준희 양과 외할머니의 모습인데요. 준희 양은 외할머니의 학대를 주장하면서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외할머니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제 열린 재판은 판사에게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뤄진 거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변호인은 현재 입장과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충분히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제 재판 전엔 준희 양이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SNS 소개글에 더 이상의 싸움은 헛되다, 화해한다 라고 적은 건데요. 그래서 일각에선 준희 양이 외할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니냐며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경찰 조사에선 준희 양의 학대 주장과는 달리 외할머니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준희 양의 의미심장한 SNS 글이 이와 연관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담으로 넘어가시죠. 블랙리스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었고요. 또 화이트리스트도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문성근 씨와 이 배우 김여진 씨를 아주 저급하게 합성했던 합성 사진이 돌아다닌 적 있죠. 충격적이지만 그것이 국정원 직원이 만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때 이 사진을 만든 직원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댓글 공장했던 국정원 전 차장은 오늘 소환되겠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조잡스러운 사진을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 국정원, 이 대북 분야 최고 첩보 요원들이 만들었다는 게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만큼 당시에 이명박 정부는 절박했던 건가요? 저런 거라도 만들어서 유포해서 좌파 문화 예술인들을 퇴출시키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우경화시키는 정도로 그렇게 뭔가 촉박하고 뭐 다급했던 건가요? 글쎄 우경화시킨다기보다는 자경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한가요? 네. 예. 아마도 지금 뭐 보면 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에 2008년 5월에 왜 광우병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진짜 뭐 서울 시내 서울광장 쪽에 100만 명 이상이 집결해서 외국에서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권이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유언비어의 유포라든지 아니면 허위사실로 인해서 정권의 안정이 흔들릴 정도의 사태가 이르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하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소위 그런 합성 사진 같은 거는 그게 무슨 국정원장이나 아니면 국정원 간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뭐 실행하는 요원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한 것이지 그것을 국정원 뭐 지휘 체계에서 어떤 뭐 어떤 내용의 합성 사진 누구하고 누구의 그 사진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가 이루어졌던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가지고 뭐 논쟁할 문제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명박 전 정권 시절에 이러한 국정원의 이 블랙리스트 또 국민 여론 호도를 위한 댓글 공작 이런 것들을 좌경화를 막기 위한 이런 식의 표현은 저는 절대로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 들어서고 나서 바로 2008년 광우병 그 광화문 집회 이후에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가가지고는 어렵겠다. 국민들의 여론을 그리고 그 여론의 흐름들을 좀 정권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최상층의 판단들이 결국은 이러한 국정원의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힘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국민들이 보는 상식적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한 정황들이 그리고 증거들이 진술들이 관련 자료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 사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 시각이고 생각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야 문성근 씨하고 김여진 씨하고 그 합성 사진 만들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는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 분위기가 그대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전달돼서 그렇게 과잉하는 오버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 이런 뜻인 건가요? 그 책임은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원세훈 전 원장이 져야 된다. 이 기사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놈 무너질 때까지 싸워라. 원세훈, 박원순 제압 지시라고 하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11월 국정원 회의에 참석해서요. 한 달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 시장과 경쟁했던 나경원 후보가 1억 원 피부시험 논란, 뭐 나중에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당시에 이것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나가 떨어지는데 사실인 것도 싸워서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놈이 무너질 때까지 싸우라라고 지시한 녹취록이 이제 검찰 손에 들어가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놈 무너질 때까지 싸워라.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각종 뭔가 음해성 자료를 인터넷에 유포하고 또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가서 시위를 하게끔 하고 이거를 뒤에서 국정원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녹취록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김용남 의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합성 사진을 만들라고 원세훈 원장이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금 뭐 녹취록이라고 검찰에서 내놓는 것이 뭐냐면 공개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전 부서장, 전체 부서장 회의에서 이제 국정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그게 녹음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녹음을 한 파일을 이제 녹취록으로 만든 것인데 이게 지금 기사에 나온 것이나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간중간이 이렇게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편집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좀 기사 내용을 쓴 거를 보면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나경원 전 의원이 낙선하게 됐던 소위 1억 피부과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 같고도 사실인 것처럼 해서 선거를 뒤집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 서울법대에 입학한 적이 없는데 서울법대 다니다가 제적당했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왜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느냐 이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얘기가 한참 가다가 이렇게 허위 사실을 갖고 책동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라, 더 열심히 해라, 열정을 갖고 이런 내용이니까 중간에
중간에 뭉터기가 이렇게 건너뜁니다. 좀. 예. 아니 근데 뭉터기가 건너뛰던 안 뛰던 간에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돼서 시정 활동을 열심히 하면 국정원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을 잘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네들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됐으니 예.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주재하는 내부 회의에 왜 선거 얘기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왜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나 국내 문화계 인사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통제를 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가정보원을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이 그렇기 때문에 예. 저 녹취록의 내용에서 어느 부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국정원장 스스로가 국내 정치 사항에 대해서 저렇게 공개회의 석상에서 언급하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원세훈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관련자들 전원을 처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국정원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의 개혁이 그래서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국정원이 대북 정보 수립하고 이거 나라 안보를 지키는 건데 국거대학 근원 무너질 때까지 싸우라 박원순 시장 보고 했다는 거는 내가 보기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만약에 국정원장이 근원 무너질 때까지 싸우라고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서 얘기했다면은 밑에는 더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장이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 그분 뭐 별로 평이 안 좋아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밑에서는 훨씬 10배, 100배가 증폭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원 무너질 때까지 싸우라니까 밑에 실무진은 별의별 일을 다 한 거죠. 그래서 국정원이 이번에는 할 말이 없고 다만 이제 지난번에 이인규 중수부장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 그때 논두렁에서 뭐 그 권양수 여사가 1억짜리 뭐 시계를 2개를 버렸다고 나왔는데 그때 이인규 중수부장이 나중에 지금은 뭐 미국 가서 계시도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그것도 국정원 조작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좀 뭐 분명히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싶은 거는 좀 그 어느 정도 그 선을 좀 그어서 무한대로 수사가 또 진행되는 건 좀 옳지 않다. 어느 정도 선은 그어서 한쪽에서는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하니까 또 바로 받아서 또 연예인 고발하고 또 한쪽에서는 같이 시위하고 검찰은 바로 수사 들어가고 너무 짝짝 맞춰 돌아가는 게 너무 오래 준비된 거 아니냐. 그래서 국정원은 수사를 조사하는 건 분명히 그건 옳고 바르되 어느 정도 선은 지켜서 신속하게 좀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저런 부서장 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은 이미 2013년도에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과 더불어 수사가 돼서 국정원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돼서 얼마 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나 재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고 벌써 2013년도에 수사가 시작돼서 대법원까지 왔다가 일부 공직선거법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서 지금 징역 4년이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이미 다 재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런 자료를 내놓는 것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소위 새로 시작하고 있는 블랙리스트나 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내놓는 것이지 원세훈 전 원장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건 아니죠. 지금 박원순 그 시장에 대한 제안 문건과 관련돼 있는 녹취록이라던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라라고 하는 문건은 지금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13년 10월 달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까지 나와서 우리가 그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 원세훈 지금 뭐 전 원장이 지금 재판받는 부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MB로 향하는 수사 국정원의 직접 지시 여부가 관건이다. 그리고 MB 측에서는 정치보복이다. 이런 식이면 DJ 노무현 때도 조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을 전 의원은요, 인민재판식 여론물이다라고 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MB계 쪽 인사들의 동정도 좀 실었습니다. 자, 시원한 술, 필로폰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글을 남기자 1분도 안 돼 비밀 채팅방으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된 데이팅 앱에 들어가 보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이 마약을 들어와서 이 데이팅 웹 채팅 앱에서 같이 마약을 할 사람을 찾는 것을 계기로 이 데이팅 앱 또는 뭐
뭐 그런 것들, 마약 앱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온라인 적발된 거 보니까 4년새 86명에서 무려 1,120명으로 적발 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은밀하게 이렇게 좀 채팅방에서 마약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여비서를 성추행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이 여비서가 김 회장에게 만지지 마시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장면도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비서는 2014년 초부터 3년간 김 회장 비서로 일하다가 7월 말에 사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부그룹 쪽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합의에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이 여비서가 브로커 2~3명과 손잡고 100억 원대의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협상이 깨지자 이렇게 경찰에 고소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꽃뱀이라고 하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준기 회장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미국에 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꽃뱀이든 꽃뱀이 아니든 일단 만진 거는 사실이라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 추락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선친 신현학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제안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체규화가 아니라 사실은 신현학 국무총리를 대통령에 앉히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윤 대표님, 이 신현학 국무총리의 아들 신철 씨, 뭐 지금 이제 우호문화재단 이사장인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의 음성을 가지고 녹취록을 내놨습니다. 신군부는 체규화보다는 신현학 당시 국무총리를 좀 대통령감으로 더 그러니까 바지 대통령이겠지만 그렇게 좀 선호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뭐 최규화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니까 최규화 대통령이 나는 군부 지지를 받는데 내가 왜 나가냐 해서 처음에는 거부를 했대요. 그냥 두 번째 이제 신군부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최규화 대통령이 그때 마지못해 나갔고 그 대안으로서 뭐 신현학 그때 총리했었죠. 총리를 대통령으로 뭐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현학 그 총리께서는 그때 건방진 놈이라고 해서 호통을 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언에 남겨 있는 거죠. 그만큼 그 시대에는 신현학 총리가 대단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시절에는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그때 대통령 나중에 했지만은 그분들이 다 TK 아닙니까? 그 신현학 씨가 그때는 TK의 대부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그 권력을 행사하고 많은 이 후배들이 의존을 많이 했던 분이죠. 그래서 신현학 씨 회고록이 나왔다는 거는 그 시대의 그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전두환 회고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좀 해서 뭐 판매 금지까지 될 정도고 최규화 대통령도 사실은 회고록을 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대전 국립묘지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현학 총리 구술한 게 조금 보완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회고록이 이제 출판 금지됐는데도 이미 이제 팔린 부분에 대해서 그 거래 가격이 중고 거래 가격이 막 5배, 6배씩 막 껑충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진실이 왜곡돼 있는 그 회고록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는 글쎄요. 이 중고 시장에서도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신현학 전 총리의 회고록이 또 나와서 뭐 같이 좀 이렇게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어찌 될 것 같냐 오늘 이제 표결이 있는데 안철수조차 당에 어찌 될 것 같나 물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뉴욕으로 가기 전에요. 안철수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당에서는 뭐 우리는 그러면 바지저고리냐 왜 우리한테는 협조 전화 없었냐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영식 의원님, 이왕 전화하시는 거 한두 통 더 돌리시지 왜 이게 국민의당만 돌리고 가셨을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야당에게 아마 협조를 구하고 싶으셨을 텐데 뭐 대통령의 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그렇게 늘 이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번 뭐 김명수 후보자 지금 임명동의안 처리해서 누가 뭐래도 어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또 그쪽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대통령으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로 협조 요청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전화까지 받았으니 지난번 김희수 후보자와는 좀 양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면 대통령 전화를 오히려 비웃기라도 하듯 또 이렇게 손가락을 밑으로 내릴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저 스스로도 좀 안 됩니다. 예. 따라서 이것을 아예 지금 자유투표로 지금 던져놓은 상황에서 쉽게 예측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든 대통령부터 현재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맨투맨 밀착해서까지도 협조를 요청하고 뛰고 있고 또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와는 다르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같은 경우는 사법부 수장의 공맥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아마 의원들이 잘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줄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표결 결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